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있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배달 일을 하면서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듣던 이 채널에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금 떨리고 어색하지만 저도 용기를 내서 다른 분들처럼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주변 사람들에게 늘 지질이 복도 없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흘려듣곤 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저를 낳고 100일도 되기 전에 도망쳐버렸고 그나마 저를 돌봐줬던 할머니도 인정이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밥값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5살인가 6살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해야 했죠. 그 어린애가 일을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몇 개는 기억이 납니다. 그릇들을 씻어서 정리할 때 귀랑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울었던 기억도 나고 뒷마당에 있던 닭이 무서워서 울면서 모이를 줬던 기억도 나죠. 한 번은 계란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수탉에게 공격당해서 크게 다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때 제가 다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란을 깨먹었다고 혼을 내셨죠. 이러니까 부모가 버리고 갔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복도 없고 조부 복도 없는 저는 일찍 철이 들게 됐죠. 어릴 때는 철이 들었다는 말이 칭찬처럼 느껴졌는데 어른이 되니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겠더군요. 어린아이가 쓸데없이 빨리 철이 든다는 건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를 가엾게 여긴 동네 이장님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계집애가 배워서 쓸 곳도 없다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손이 야무러지면서 공장 어디에 넣을 생각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장님이 요즘은 다 배워야 하고 배워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할머니를 설득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당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굉장히 멀었는데 저는 2시간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혹시나 10원이라도 달라고 하는 날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할 걸 알았으니까요. 정말이지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다녔고 돌아오면 집안일을 모두 끝내놨죠. 방학에는 남의 집 밭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머니가 말하는 밥값을 제대로 채워야 했으니까요. 참 서러웠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적어도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면서 살진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끝나게 된 건 제가 성인이 돼 독립하면서였어요. 물론 쉽진 않았죠. 할머니는 제가 평생 자신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볼 일 없다 이거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고 여기서 나가서 산다고? 할머니, 여긴 온통 논이랑 밭인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아는 공장이 있다니까? 거기에 다니면서 일해서 돈 벌고 시집이나 가. 시집 가면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살기 싫어요. 못된 년, 지 애미 닮아서 저렇게 이기적이지. 그럼 난 여기서 혼자 죽으라는 거냐? 평생을 저 얼른 나가라고 하신 건 할머니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거야 네가 손이 야물지가 않고. 돈 벌어오는 제가 없으면 이제 불편하시니까 못 가게 하는 거 알아요. 그걸 알면 제대로 네 밥값하고 가. 월급 받으면 돈을 보내주든지. 6살 이후로 저 매번 제 밥값은 했잖아요. 밥값 못하면 굶겼고요. 저 성인인데 지금 고작 38kg 나가요. 그건 아세요? 제 키에 이런 몸무게
그건 성질이 더럽고 예민해서 그런 거야. 모든 게 제 탓인가 봐요. 할머니, 저 할머니 손녀잖아요. 아무리 제 엄마 아빠가 무책임하게 절 버리고 갔다고 해도 조금 더 예쁘게 봐주고 너그럽게 품어주실 수는 없으셨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손녀긴 해요? 집에 온 손님도 이렇게 대접은 안 하죠. 이게 키워줬더니 뭐? 품고 예뻐? 하는 짓이 예뻐야 품고 예뻐하지. 이제 됐어요. 저 앞으로는 여기 다시는 안 와요. 만수무강하세요. 할머니는 나가는 제 뒤에 대고 저주란 저주를 다 퍼부으셨습니다. 나가서 죽을 거고 살더라도 빌어먹을 거지처럼 살 거고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애 키우다가 애 다 키우면 버려져서 길거리에서 죽을 거라는 저주였죠.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 저주가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던 모양이었죠. 누군가를 만나다가도 문득 그 저주가 떠올라서 헤어진 적도 있었으니까요. 싸울 때 언성을 높이거나 혹은 물건을 던지는 것에도 저는 그 저주가 떠올라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 만난 게 남편이었고 남편과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선택하게 된 거였죠. 물론 결혼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정상적인 집안의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부모 마음 알죠? 엄마, 부모님이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참.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들은 직업도 나름 나쁘지 않고 사별하긴 했지만 부모 자리도 모두 있어요. 그러니 아가씨는 우리 아들 짝으로는 좀 기우는 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압니다. 애초에 약간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싸운 적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선택한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의 시누이를 만나고 나니 이 결혼이란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았죠. 생각 없이 말을 뱉는 시누이도 예의 있는 척하면서 아픈 곳을 찔러대는 시어머니, 중재도 못하는 남편을 보니 그냥 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남편이 간곡하게 다시 만나달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사를 가게 됐죠. 그랬더니 제게 사과까지 하며 잘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미안해요. 우리 아들 그쪽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저도 혼자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미안해요, 아가씨. 네? 아니요, 맞는 말인데요. 괜찮습니다. 예의 바른 것 봐. 역시 사람은 한 번 보고는 모르는 법이지. 내가 너무 그때 성급했어. 부모님이 없는 게 아가씨 탓도 아닌데. 늙으면 이래요. 이해해줘요.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허락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내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아들 때문만은 아니고 꼭 나를 보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가족이 되어서 좀 더 챙겨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한 가족으로 잘 지내요. 예전 일은 마음에 담지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는 너무 잘해주셔서 제 생각 자체를 반성하게 될 정도였어요. 시누이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뀐 행동과 친절함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건 결혼식이 끝나고도 2달이 지났을 때였죠. 바로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를 속이기 위해서 그 2달을 출근하는 신용까지 했죠.
그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감기 몸살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몸이 좋지 않았는데 그날은 유난히 식은땀이 나서 회사에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야근이 있다는 남편이 집에서 누워있는 걸 발견했고 추궁한 끝에 알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날 속인 거라고? 어머님도 아가씨도? 숨겼다기보다는 그냥 취업하면 그때 알려주려고 했었어. 출근하는 척까지 했잖아. 월급은 뭐야? 퇴직금. 얼마 되진 않아. 1년. 딱 1년만 다녔거든. 잘린 거 맞아? 확실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잘린 거라고. 회사에 전화해봐도 되지? 그게 똑바로 말해. 아무래도 이상했어. 솔직히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다고 어머님 행동이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더 있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 이직하면 말하려고 했어. 나도 좀 쉬고 싶었어. 진짜 미안해. 여보, 우리 결혼했어. 그건 의견을 나눴어야지. 몰라. 나 싸우기 싫다. 내가 빨리 재취업하면 되잖아. 미안해, 응?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타고난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배짱이를 인간화하면 딱 남편의 모습과 똑같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거기까지 상상하진 못했었는데 남편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역시도 회사를 때려친 아들을 황급히 결혼시킨 거였고요. 즉, 며느리에게 게을러 터진 아들을 맡긴 거였죠. 지금 생각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그때 저는 이혼을 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 감기 기운의 정체가 바로 임신이었다는 게 제 발목을 잡게 됐죠. 낙태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 취직을 권해도 늘어져서 잠만 자는 남편을 보면 그 누구도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제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남편과 제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를 차마 지울 수가 없었죠. 여보, 나 아이 낳으면 일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일 좀 구해.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잖아. 1년이면 충분히 쉰 거 아니야? 사람들이랑 섞여 있는 게 힘들어서 그래.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생 살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 먹여 살려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 당신이 돈 못 벌어오면 내가 엄마한테 가서 쌀도 좀 얻어오고 반찬도 가지고 올게. 그러면 먹고 살 수는 있잖아. 여보! 왜 소리를 질러? 나 싸우는 거 싫다니까. 알았어. 내가 일자리 구해볼게. 망할 놈, 망할 놈, 망할 놈.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남편은 진짜 망할 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정신병이 올 것 같다고 하는데 남편은 타고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도 잘만 지냈습니다. 가만히 먼 산을 응시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거나 과자를 먹거나 TV를 하루 종일 보고 있었죠. 거기에 저와는 정반대로 밤낮이 바뀌어 있어서 늘 새벽에 돌아다니고 낮에는 10시간 가까이 잠만 잤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늘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잠들어 있었고 제 얼굴만 보면 배가 고프다고 했죠.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그 인간을 집게로 집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보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서는 밥값을 제대로 해야 할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밥은 잘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으로 하도 구박을 받았기에
아무리 얄미운 남편이라고 해도 대충 주진 않았죠. 아니, 뭘 그렇게 많이 해?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도 되는데. 나 배고파, 여보. 대충 차려 먹기 시작하면 평생 그렇게 먹고 살 거야. 그리고 한 끼라도 잘 차려 먹어야지. 그리고 돈을 벌고 왜 힘들게 일을 하는데 밥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밥을 왜 대충 차려? 일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일은 구해봤어? 나 이제 2달 남았어. 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번엔 잘 될 거야. 그러나 그 망할 인간은 제가 출산을 하던 날까지도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퇴직금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출산 휴가니 지원이니 그런 게 많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회사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임신하고 출산일이 정해지면 시점에 맞춰서 사람을 뽑아 인수인계를 했고 자연스럽게 퇴직 처리가 됐죠. 남편은 그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면 되겠다는 계산을 했던 겁니다.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죠. 그런데 우습게도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께서도 그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시누이가 시집을 가게 됐으니 돈을 보태라고 하셨죠.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어머님. 왜? 네가 돈 쓸 곳이 어딨어? 이제 애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래? 아니, 생활비 정도면 내가 해주마. 음식도 내가 만들 때 같이 만들어서 아들한테 들려주면 되잖니.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일도 없는 상황에서 비상금처럼 쓰일 돈인데 그걸 드리긴 힘들어요. 아니, 가족끼리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그래도 네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잖니. 네 남편한텐 하나뿐인 여동생이고. 아니, 부부는 하나인데 남편 면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딱 자르지 마라. 그 사람이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집도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 텐데. 그럼 일부만이라도 융통을 좀 해라. 내가 너 먹는 음식은 책임을 진다니까? 그러면 네 손도 덜고. 원래 아이 낳고 얼마간은 찬물도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 집안일 내가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테니 좀 부탁 좀 하자.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중에 너희 힘들 때 우리가 모른 척 하겠니? 베푸는 건 나중에 다 돌아온다. 네가 해준 만큼 받는 게 인생이야. 생각은 해볼게요. 결국 시누이의 결혼으로 저는 제 퇴직금의 절반을 내놓아야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돌보면서 집에 있기 시작하자 남편이 밖으로 겉돌며 나가더군요. 아이 우는 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댁에 가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확실해졌죠. 그 사람과 연애 때 싸우지 않은 건 그 인간이 싸우는 것조차 귀찮았기 때문이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남편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숨는 그런 놈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댁에서 뭔가를 늘 받아오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약속한 반찬과 국거리였습니다. 이 초반엔 잘 먹긴 했는데 어떤 날엔 먹기만 하면 속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미료를 많이 넣으시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엄마가 조미료를 아마도 넣지 않을까? 근데 난 괜찮던데. 괜찮아? 당신이 미역국 가져온 거 말이야, 그거. 난 잘 먹었어. 그 소고기 미역국 맞지? 아닌데? 내가 먹은 건 생선 미역국이던데? 2개를 하셨나? 어쨌든 난 엄마 집에서 먹고 왔는데 그땐 괜찮았어. 왜? 속이 많이 안 좋아? 여름이라서 오다가 상한 거 아닌가?
생선은 빨리 썩잖아. 아, 그런가? 자꾸 배가 아파서 나 병원에 좀 다녀올게. 정말 식중독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날 끓인 건데 바로 상했다는 게 이상했지만 남편이 어딘가에서 오래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어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생기니 시어머니의 음식을 받아먹기 힘들더군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맛이 너무 없었다는 거였죠. 조리 순서를 지키지 않은 건지 양파와 파는 무르고 정말 물러야 할 무는 단단하고 고기는 덜 익은 게 정말 끔찍한 조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요리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남편에게는 강제적으로 아이를 돌보게 했어요. 너무 귀찮아서 발가락 끝으로 아이의 요람을 밀어주는 정도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무조건 동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일을 하러 나갈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희망보다 제가 다른 일을 찾는 게 더 빨랐죠. 알뜰하게 쓰긴 했지만 퇴직금이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조급한 건 저였습니다. 남편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인간이었기에 포기해버렸고요. 우유 배달? 쪽팔리게 그런 걸 왜 해? 아이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어. 그건 해도 몇 푼 못 벌잖아. 학생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팔자 좋은 소리 좀 하지 마. 그렇게 쪽팔리면 당신이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 난 다른 곳에 이력서 냈어. 나도 이제 조만간. 조만간? 그 조만간이 지금 3년이야, 3년! 남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게을러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더군요. 심지어 그 인간은 신생아였던 저희 아이보다 더 많이 잤죠. 자도 피곤하다는 말을 늘 습관처럼 했고요. 함께 집에 있다 보니 그 사람이 12시간은 기본으로 잘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지 않은지 미동도 없이 쿨쿨 잠을 자곤 했어요. 거기에 화장실도 중간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잘도 참았죠.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어요. 단기로 몇 시간 일할 수 있는 것만 구해서 남편이 깨어있는 시간에 나가는 일만 했죠.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그리고 불판 닦는 일, 이렇게 3개를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시키는 일도 해야 했고요. 제사가 1년에 총 6번, 명절, 집안행사, 생신, 김장까지 참석해야 했죠. 백수인 남편 때문에 저를 딱히 구박은 하진 않았지만 일은 많이 시켰습니다. 얘야, 나 만두가 그렇게 먹고 싶네. 네가 해준 만두가 일주일 전부터 눈에 아른거려. 아, 근데 그게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데 한번 해줄 수 있지 않니? 저번에 어머님 생신 때 해드렸잖아요. 다음에 그럼 시간 날 때. 그래, 내가 주책이지. 그 손 많이 가고 시간 가는 걸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너한테 무슨 짓인지. 내가 애를 잘못 낳은 탓이야. 미안하다. 아니, 어머님. 언니, 꼭 그렇게 거절해야 해요? 만두 그거 하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 우리 집 식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생일이면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정도도 못해요? 아가씨,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그 말이죠. 솔직히 언니한테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를 시켜요? 뭘 시켜요? 집안 행사 참석하는 건 어떤 며느리도 다 하는 일이고 개인적인 부탁은 겨우 만두인데. 그렇죠. 제 생각이 짧았네요. 제가 할게요. 괜히 그런 말에서 사람 싫은 소리 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니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최대한 넉넉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도 좀 먹게요. 네. 전 원래도 손이 큰 편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한 번 해도 아파트에 아는 분들 몇몇과 경비 아저씨한테도 드려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하죠. 어린 시절 제가 다짐했던 베풀며 살고 음식으로 치사하게 굴지 않는다는 걸 꾸준히 실천해 왔고요. 그런데도 시댁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도 끝이 안 날 그런 양을 부탁했어요. 솔직히 만두를 만드는 내내 이걸 누가 다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죠. 아직 어리기만 했던 제 딸이 만두를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백수 남편의 식탐 있는 시누이, 요구가 많은 시어머니, 제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남편복, 시댁복은 없다는 게 확실해졌지만 그래도 딸을 낳은 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좋았네요. 물론 그게 18년 가까이 지나면서 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쑥쑥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다는 걸 제외하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굳이 찾으라면 더 게을러진 남편, 식탐만큼 뚱뚱해진 시누이, 더 뻔뻔해진 시어머니 정도랄까? 솔직히 좀 버거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이거 가져가서 우리 손녀랑 너랑만 먹어라. 몸에 좋은 거야, 추어탕이야. 엄마, 나는? 넌 다음에 해줄 테니까 그냥 먹지 마. 내가 다 알아. 알았어? 매번 이 사람 먹을 것만 챙겨. 엄마는 내 엄마 맞아? 얘가 우리 집 가장이야. 그러니 가장을 챙기지. 백수인 내 아들을 챙길까? 너무나 다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집에서 일을 했던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며 일을 완전 그만두면서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늘었던 거였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게 용돈을 주는 날마다 뭔가를 싸서 보내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싸주는 음식들이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결혼하고 10년 정도 됐을 때 2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만두가 저희 남편 손에 들려왔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간 저희가 받았던 음식, 먹었던 반찬들이 모두 오래전에 만들어 꽁꽁 얼린 걸 해동한 거라는 걸요.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냉동실이 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시어머니 역시 뭐든 냉동실에 넣으면 썩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모르고 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꼭 남편에게는 먹지 말라는 당부를 하곤 했어요. 마치 저희 모녀를 위해서 만든 음식인 척하면서 말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웃으며 받았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진짜 내 생각 많이 해주는 것 같아. 나 추어탕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하셔서는? 그렇지. 할머니한텐 넌 손녀니까 잘 먹고 잘 크라고 너 좋아하는 음식 해주시는 거야. 언제 먹지? 내일? 모레? 내일 먹자. 엄마가 일 끝나고 저녁에 해줄게. 좋아. 저는 딸에겐 비밀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딱히 내색하진 않았고요. 이유는 딸에게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할머니를 가지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을 가식으로라도 받길 바랬어요. 일찍 철이 들었네 라는 말보다는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컸나 보다 이런 말을 듣길 원했죠. 그래서 새벽에 시어머니가 준 음식을 모두 버리고 제가 새로 만들어 놔서 얼렸습니다. 그런 짓을 10년 넘게 했으니 지겨운 게 당연했죠. 그때 당시에 저는 배달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유치원 갈 때까지는 우유 배달, 신문, 철판 닦는 아르바이트만 했고 그 이후에는 식당 일, 주방 일, 건물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돈이 너무 적었죠.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도
돈을 더 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엔 새벽 배송을 했고 그때 돈을 모아서 트럭을 한 대 사서 본격적으로 배달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몸이 정말 고된 작업이긴 했어요. 그러니 몸은 힘든데 집안일도 해야 했고 수험생인 아이를 신경 써야 했고 요리도 해야 했으며 실행일까지 봐야 했으니 제대로 쉰 적이 거의 없었죠. 엄마, 왜 여기서 또 졸고 있어? 오늘은 그냥 쉬라니까. 안 돼. 오늘 배송 물량 많아서 못 쉬어. 내가 아빠랑 다녀올게. 뭐? 넌 못해. 그리고 너희 아빠는 더 못하고. 나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 아빠는 내가 알아서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전에 몇 번 따라가 봐서 나도 할 줄 알아. 배달은 아빠 시킬 거야. 운전이랑. 말이라도 고맙다. 이래서 엄마가 힘이 나. 학원은 알아봤어? 학원? 알아봤는데 별로더라. 그냥 혼자 EBS 강의 듣고 인강 들으면 될 것 같아. 허허, 또 봐. 거짓말하는 거지? 돈으로 눈치 보지 말라고 했지? 엄마는 너 철드는 거 싫어. 엄마, 나도 몇 년 후면 이제 성인이야. 철이 안 들면 아빠처럼 되는 거야. 이 나이면 철이 들어야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진짜 필요하면 말할게. 아직은 별로야. 딸은 그 고된 삶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신이 제게 모든 복을 다 빼앗아 가신 게 미안해서 남겨둔 보물 같은 아이였죠. 덕분에 일을 해도 견딜만 했고 남편을 보면 천불이 나도 참을 수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줄 수 있고 게을러 터진 남편이라고 해도 신부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는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시어머니 칠순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모두 칠순을 내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내가 출생신고가 잘못돼서 그래. 1년 더 빨리 해야 진짜야. 내년이 아니라고요? 아유 그래. 어쨌든 준비를 좀 해다오. 내가 종이에 먹고 싶은 거 다 준비해놨어. 그냥 뷔페라든가 그런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생각도 못했고 배송 물량도 있어서요. 그 일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왜 그렇게 돈 욕심이 많아 넌? 그야 내 아들이 일 못하는 거? 그걸로 언제까지 그렇게 징징거릴 거니? 애가 몸이 약해서 그래. 그 정도는 이해하고 사는 게 부부 아니냐? 그리고 난 생일밥 남이 해주는 거 먹기 싫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네. 목록을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음식 가짓수만 18가지, 초대 인원은 8명, 국, 찌개를 제외하고도 엄청난 양이었죠. 거기다가 하필이면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더구나 가격도 만만치 않은 고가의 음식이었고요. 한우 갈비찜이 가장 상단에 있었고 제일 저렴한 게 바로 잡채였습니다. 조개찜에 보리굴비에 간장게장 꽃게탕, 명란 파스타. 근데 그 목록을 쭉 보다 보니 그간에 제게 시누이가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들이 보이더군요. 제 얼굴이 식당 메뉴판으로 보이는 시누이는 매번 저만 보면 뭘 먹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식성이 비슷한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저는 몸살까지 알아야 했죠. 엄마, 그냥 대충 해. 그리고 간장게장은 그냥 시키면 되잖아. 이것도 반찬 가게 가면 그냥 살 수 있는데 이걸 왜 해? 그러고 새벽에 나가서 배달까지. 엄마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 이리 줘. 내가 도울 테니까. 넌 들어가. 이런 거 잡지 말고 공부해. 괜히 시끄러워서 신경 쓰이면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시키자니까? 요즘 총알 배송이잖아. 내 손맛을 다 아는데 시키면 더 잔소리 듣지.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하는 게 맞고. 얼른 들어가. 콩나물 냄새 나는 걸 왜 잡아? 얼른. 나 못 믿어? 나도 잘해. 엄마 닮아서 음식도 잘하고 간도 잘 보고 뭐 들었는지 딱딱 잘 맞추고 손도 엄청 야무지거든? 알지, 아는데 하지 마. 그리고 못한다고 그래. 잘한다고 하면 고생만 하는 거야, 알어? 그리고 이런 거 가까이 하면 나중에 시집 가서도 일만 해. 난 내 딸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혼 안 하면 고생 안 하겠네.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도 멀쩡하게 살아있고 엄마도 돈 잘 버는데 뭐가 모자라서 결혼을 안 해. 몰라. 그래도 그냥 나 맘 편하게 돕게 해줘. 응? 딸이 나무를 다듬는 걸 보자 마음이 안 좋았지만 시간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딸이 거들어주니 2시간 정도는 잘 수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저는 남편과 딸의 손까지 빌어 만든 음식들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여야 할 손님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분명 8명이라고 했으니 식구들을 포함한다고 해도 2~3명의 시어머니 지인이나 친구가 자리할 줄 알았거든요. 엄마, 사람들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쟤 하나만 와 있어? 좀 늦나? 그래, 좀 늦는 모양이네. 우리한테는 빨리 오라고 당부하더니 이러면 좀 늦게 와도 됐잖아. 졸려 죽겠어. 아들은 이 시간에 잠을 자지? 그럼 넌 방에 들어가서 좀 자. 알았어. 나 잘 테니까 손님들 오면 깨워.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아니야, 오빠랑 언니는 먼저 들어가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생일, 그것도 칠순인데 진짜 가도 된다고? 그래, 가. 언니도 피곤하죠? 제가 뒷정리할 테니까 얼른 가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봤더니 정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쫓겨나듯 시댁에서 나왔는데 용돈 드리는 걸 깜빡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제가 해서 그릇에 담아뒀던 음식이 모두 비워져 있더군요. 이게 왜... 그게 내 친구들이 더 늦는다고 해서 혹시 상할까 봐. 그래요? 이거 용돈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저도 이거 편지랑 용돈 모은 거 조금 넣었어요. 아유, 고맙다. 역시 우리 며느리랑 손녀가 최고네. 그때 남편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배고프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죠. 저희에게 얼른 가라고 했지만 다시 올라와 귀찮아진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먹을 걸 준비해 주신다고 하고는 급하게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작게 덜어서 식탁에 올리기에 저도 그 앞에 앉았어요. 에미야, 네 밥은 저기 따로 있다. 그건 어딜 봐도 제가 밤새 만든 음식이 아니었죠. 이전에 제가 만들어서 준 반찬들을 섞어 만든 비빔밥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제 딸 앞에 놓였고 남편에게는 약간의 갈비와 꽃게 다리 몇 개, 금방 지은 새밥을 주더군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해. 넌 만들면서 지겹게 먹었을 테니 그냥 얘만 주자. 이번에 나물이 참 잘 됐어. 네? 네. 불쾌함에 고개를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반찬이었기에 먹으려고 한술 뜨는데 쉰내가 확 풍기더군요. 바로 고개를 돌리는데 제 딸 입으로 들어가는 걸 봤고 저는 바로 수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싱크대로 가서 반찬통을 꺼내보고는 확신했죠. 얼룩덜룩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니까요.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엄마가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요.
뭐 하는 거냐고요? 그건 내가 묻고 싶네요. 지금 이 곰팡이 핀 걸 저희더러 먹으라는 건가요? 어머님, 왜 계속 저희한테 음식물 쓰레기만 주세요? 뭐?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든 걸 이게 곰팡이니? 그냥 재료 손질하다가 좀 썩은 부분이지.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유난이야?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제가 이거 직접 만든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재료가 뭐요? 마치 어머님이 만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왜 그래? 그냥 새 밥 먹어. 당신도 그러지 말고. 그게 뭐 별일이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딜 끼어? 지금 내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어? 감히? 감히요? 지금 감히라고 하셨어요? 그러는 어머님은 감히 내 딸한테 이런 걸 먹여요? 저한테 이러는 건 참아도 제 딸한텐 이러시지 말았어야죠. 감히! 여보,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알고 그랬겠어? 몰라서 그랬겠지? 그래, 나도 그렇다고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난 이런 짓을 10년 넘게 당했거든? 식중독으로 병원 치료만 5번을 넘게 갔고 애 어릴 때도 식중독으로 병원만 10번을 갔어. 알긴 알아? 그래도 내가 참은 건 몰랐을 가능성. 근데 이건 아니지. 누가 봐도 썩은 음식인데. 언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린 아까 잘만 먹었는데. 저는 제 밥그릇을 시누이에게 밀었습니다. 그럼 드세요. 얼른. 뭐? 얼른 드시라고요. 시누이는 인상을 구기더니 제 밥그릇을 가져가서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 몇 초 후에 바로 토악질을 했죠. 보셨죠? 제가 음식을 이렇게 해왔는데도 왜 이런 걸 먹이세요? 왜요? 애미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나 시간 없어. 얼른 보내. 그때 시누이가 다급하게 말했고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 음식들이 어딘가에 가져갈 것처럼 가지런하게 쌓여 있는지 말이죠. 이거 아가씨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제가요? 무슨 그런 소리래요. 저희 엄마 칠순이거든요. 상상을 해도. 그럼 저 여기서 계속 있어 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러시던가요? 참나. 언니 일 때문에 빨리 보내려고 배려해 준 걸 고마운 줄 모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이가 없어서. 근데 정말로 제가 거기 계속 앉아있자 결국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제 요리를 자신의 요리로 속이고 시댁에서 예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일이 바쁘고 부탁하기가 힘들어서 엄마의 생일을 핑계로 만들어달라고 한 거라고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딸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고 시누이는 저희 남편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죠. 딸이 하도 난리를 치고 시댁에선 울고불고 하니까 얘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너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도 양심이 있어서 그랬다. 난 오빠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그랬으면 나도 거짓말 안 했죠. 새언니가 원래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오빠 때문이라고요, 오빠. 저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핑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혼하겠습니다. 여보! 아가! 언니! 셋은 동시에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음식 가지고 이러는 게 저랑은 너무 안 맞아서요. 무능력한 남편이라고 해도 내 딸 결혼식장에 손만 잡고 들어가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딸 이런 취급하는 시댁 식구들 이제 못 보겠네요. 적어도 먹을 걸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진지하게 말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취업을 하겠다, 뭐든 하겠다면서 그간 10년 넘게 해왔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그런데 제가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이번엔 저를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에미야. 내가 미쳤었어. 아니,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정말 실수였어. 다신 그런 짓 안 하마. 그냥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너도 생각해봐라. 내가 널 구박을 한 번 했니? 못 살게 굴었니? 그냥 자식들 잘못 키워서 네 눈치 보다가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응? 내가 빌까? 내가 이렇게 빌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시누이도 울면서 제게 잘못했다고 했죠. 평생을 제게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무엇이든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흔들리더군요. 순간 이제까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몰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의 취업에도 어느 순간부터 강하게 말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 때도 잘 먹겠다고 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제 손목을 잡아 끌어 당겼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호하듯이 제 앞에 섰죠. 할머니, 이제까지 우리 엄마랑 나한테만 냉동실에 있는 음식, 먹다 남은 음식 준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식들 누가 있는지도 알고요. 딸은 시누이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시누이가 눈을 피하더군요. 자기가 만든 음식 버리기도 아까우니 저희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한 요리 아빠한테 몰래 들고 오게 시켰고 저 다 알아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빤 그런 적 없어. 내가 어릴 때는 기억 못하는 줄 아니까 그렇겠지. 어릴 때도 다 알아. 왜 내 밥 색깔만 다를까? 왜 아빠만 좋은 걸 먹을까? 나도 다 안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할미는 오로지 너 좋은 거 먹이려고. 거짓말. 할머니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매번 본인은 몰랐던 척, 피해자인 척. 엄마가 싫다고 하면 눈물이 났자고. 너?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뭘 짜? 아빠한테 혼나볼래? 입 안 다물어? 아빠도 마찬가지야. 진짜 몰랐어? 아니면 알기 귀찮았던 건 아니고? 어디 사이에 끼어서 중재하는 것도 귀찮고 일하는 것도 귀찮아서 모르는 척한 거잖아. 아빤 진짜 몰랐어. 억울해. 사람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아빠랑 내 밥 다른 거 몰랐다고? 그럼 딸이 뭘 먹는지 관심 없는 아빠는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아빠는 가족으로서 내 아빠로서 뭘 했는데? 돈을 벌어왔어? 아니면 잘 다녀오라고 한번 이야기라도 해봤어? 내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물어본 적은? 야, 그건 아빠가 정신이 없고. 관심이 없던 거지. 아빠랑 할머니는 엄마 돈 때문에 잡는 거잖아. 아빠는 그저 속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고모는 다르네. 엄마 음식 솜씨. 저 지지배가 예쁘다고 해줬더니 뭐? 음식? 야, 이런 거 줘도 안 먹어. 시누이가 소리를 꽥 지르자 제 딸이 픽 비웃더니 말했죠. 안 먹은 것 치고는 너무 뚱뚱하잖아요, 고모는. 순간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서 제가 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다는 걸 알았죠. 엄마도 그래. 또 번복하려고? 내가 멀쩡한 가족이 있길 바란다고? 나한테 매번 숨기고 또 숨기고. 그게 더 상처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게 가족이야. 엄마, 그리고 진짜 내가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그럼 아빠랑 헤어져. 나 저런 사람이랑 입장할 마음 없어. 한쪽만 있으면 어때? 그게 뭐 어때서? 평생 그 한쪽의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있는 게 더 힘들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 고모, 아빠 모두가 엄마 하나만 보고 살잖아. 근데 거기 내가 끼어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나도 엄마 짐짝 같다고. 그러니까 헤어져. 이혼할 생각 있다면 헤어지라고.
내 핑계 대면서 나 거기에 끼워 넣지 말아달라고. 지긋지긋하니까.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 제 딸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숨기면 모를 거라고 생각한 제 생각은 틀렸던 겁니다. 그저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려고 애썼던 저는 잘못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그 뒤에 이혼은 재판까지 갔어요.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편이었지만 정말 털어보니 다 나왔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번 돈은 387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어 어느 정도 재산은 분할해야 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남편은 친권을 아예 포기하는 조건으로 던진 돈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포기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잘못 키운 자식을 제게 떠넘겼다가 다 늙어서 다시 돌아왔으니 반가울 리 없었죠.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좋은 음식만 줬었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울면서 빌었어요. 내가 이제 다른 건 바라지도 않으마. 그냥 내 아들 데리고만 있어. 각자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키우죠. 어머님 자식은 어머님 거니까요. 앞으로 잘해보세요. 복수? 뭐 그런 게 시댁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의 지옥인데. 이제 게을러 터진 남편을 깨워서 시누이가 만들다가 실패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이고 본인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 음식을 먹어야 할 겁니다. 거기다가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그만뒀던 일자리를 구하러 뛰어다녀야 할 날도 머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시누이 역시도 시댁에 들키게 되겠죠. 먹고 싶은 걸 다 때려 넣어 만드는 개밥 같은 음식이 본인의 원래 솜씨라는 걸 말입니다. 이혼 후 1년, 저는 현재 제 딸과 잘 살고 있어요. 곧 대학에 들어갈 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혼 후에는 금전적으로 여유도 넘쳤고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수험생이면서도 힘들었을 저를 위해서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는 딸에게 너무나 고마워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자식복 하나만은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주먹을 쥐고 분노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난 왜 가난하지? 왜 난 부모가 이렇지?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런데 단단하게 움켜진 주먹을 펴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주먹을 쥐고 있어 보지 못한 것이지 손바닥 위에 본인에게 주어진 게 있다는 것을요. 부디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서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제게는 제 딸이 그렇고 딸에게는 제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걸 지키기도 짧은 시간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모두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우리 딸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얼마 전에 왜 할머니하고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냐고 물었었지? 위자료도 받지 않고 왜 그랬냐고. 혹시 이혼한 거 후회하냐고 말이야. 그 답은 간단해.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없지. 왜냐면 너희 할머니가 없었다면 너희 아빠가 없을 테고 너희 아빠가 없었다면 우리 딸도 내 딸로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엄마는 그 나쁜 사람들에게도 고마워. 널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그 자체로도 용서할 수 있어. 엄마는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내 결정은 똑같을 거야. 그래야 널 만나니까. 그만큼 엄만 널 사랑한다.
고맙다 내 딸. 잘 자라줘서.